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원주택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서 전원주택 부지를 구해달라 하기도 하고, 또 전원주택 부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전원주택 부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또는 전원주택 부지를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내가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가정하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순수한 매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부동산 광고나 지인들의 소개 또는 개인 광고 매물을 보고 아무 정보 없이 무작정 땅을 보러 갑니다. 그러다 보면 실망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기 차나 지인들의 차를 가지고 가면 그냥 하루 정도는 소비를 해야 하고, 또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여러 번 가가지고 한 5, 6번 가가지고 한 번에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땅을 보러 가면 됩니다. 먼저 땅을 보러 가는 지분 정도는 다 알고 출발하시겠지요. 지분을 알면 다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은 이 땅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건축 허가가 날지 나지 않을지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분을 알고 나서 네이버 검색창에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라고 이렇게 치시면 밑에 이렇게 빨간 표시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짠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의 메인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소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주소, 여기는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정보를 넣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그리고 일반이면 일반, 산이면 산,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제가 찾고자 하는 게 일반이기 때문에 일반 번지에 1137-2번을 치고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열람을 해보면 여기 밑에 보시면 주소가 나타날 것이고 지목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목은 우리나라에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대지부터 비롯해 가지고 여러가지 지목이 있는데, 제일 좋은, 전원주택 부지로서는 제일 좋은 것은 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이나 임야나 답이나 이런 것은 전원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행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행질 변경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질 변경을 하려면 공시지가에, 여기가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시죠. 공시지가의 3분의 1 정도가 행질 변경비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땅 200평에 3천만원 정도가 나왔다. 그럼 약 한 900만원 정도가 행질 변경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거 진짜 무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 행질 변경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나오겠지요. 367평방미터. 367평방미터는 약 한 110평 정도 될 겁니다. 110평 정도니까 이게 367 곱하기 0.3025 하시면 평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약 한 11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내 땅이 한 110평 정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 지역지구가 나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라고 나오는데, 전원주택 부지로서는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가 가장 좋습니다. 상업지역도 있고 이리 다 그거는 도심지역에 있는 거라서 별 상관이 없고, 전원주택 부지로서는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짜리입니다. 60%면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러면 60평으로 바닥 면적을 앉힐 수가 있고, 대부분이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60%의 용적률이 약 한 80에서 100% 나옵니다. 그러면 땅 면적이 60평에 2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가 들어간 곳은 가장 건폐율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짜리입니다. 100평의 땅에 40평을 바닥 면적으로 앉힐 수가 있고 2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이 보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일반 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그런 땅들은 대부분이 20% 건폐율입니다. 용적률은 똑같이 한 80에서 100% 정도 되고, 지자체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100평이라 그러면 땅 면적이 100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바닥 면적을 20평으로 앉힐 수가 있고 20평을 2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고 이리 있는데 대부분이 한 20% 용적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지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지역지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가축 사육 제한지역이라고 나오는데 모든 축족이 제한지역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이런 법이 생겼는데 2013년 이전에 생긴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축종 같은 경우는 소, 말, 돼지, 염소, 그나마 소는 좀 괜찮습니다. 소는 좀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라 그러면 대부분이 해모동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친숙한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는 좀 괜찮지만도 돼지나 닭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곳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절대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격리 정리를 한 그런 땅을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땅은 제약이 참 많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부분에도 제약을 많이 따르고 농업에 관련된 그런 건축물밖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임야다. 지목 부분의 임야에 여기에 보시면 지역지구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전녹지나 또 그러고 보전관리나 이런 게 보전자가 들어가시면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를 사시더라도 준보전산지가 들어가야만이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보전산지가 요 부분에 준보전산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적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지적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숫자를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500으로 할 수도 있고 300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글자로 도자가 찍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길은 있는데 여기에 도가 안 찍힌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해낭도로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찍혀져 있으면 국가에서 도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구가 찍혀져 있다. 그럼 구는 뭘 말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 내려가는 뭐 하천 비슷한 걸 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굴을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틀리는데, 지자체에서 포장을 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직접 포장을 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도가 지켜져 있어야만이 건축 허가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폭도 3m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땅을 구입하시든가, 또 이 부분에 뭐 도자가 찍혀져 있는가 안 찍혀져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안 그러면 시나 군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적으로 이게 도로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걸 갖다가 질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뭐 도가 지켜져 있는가 안 지켜져 있는가 한번 또 보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래 보면 건축이 허가가 날지 안 날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옆에 보면 행위제한 정보라고 있습니다. 고시 정보나 규제 안내서는 굳이 뭐 볼 필요가 없는데, 행위제한 정보 정도는 한번 눌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려보면 아까 내가 검색을 했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서면 서대리 이렇게 쭉 이렇게 지번이 나타납니다. 여기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해 가지고 여기를 한번 딱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짓고자 하는 게 단독주택이니까, 전원주택이니까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겠죠. 단독주택을 여기다 딱 클릭을 해보시면 열람을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허가가 가능한가, 서류상으로 허가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내가 전원주택을 지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검색 결과 없음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가능하다고, 단독주택일 경우에 건축 가능하다고 나타납니다. 단 4층을 초과하지 하는 경우에는 금지한다고 나타나 있지요. 4층 이하의 범위, 뭐 그런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뭐 전원주택을 지을 때에 뭐 4층으로 지을 이유는 없겠지요. 그리고 자연 지락지구, 이것도 검색 결과 없습니다. 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다른 걸 검색해 봐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제가 아파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해보면 열람을 눌러보시면 건축 금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 지락지구 건축할 수 없다는,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계획관리지역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해 가지고 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공장, 창고 이런 걸 쭉 검색을 해보시면, 흑역 음식점, 숙박시설 해보면 이게 건축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대충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제한 정보도 필히 한 번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는 것도 정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먼저 현장을 답사하기 전에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안에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이든 지인이든 주소를 알아내고 나면 제일 먼저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그 위성 사진으로 최대한 많은 활용을 하십시오. 어느 정도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현장으로 가다 보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헛수고일 때가 헛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워낙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가 잘 나와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정보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마을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그 주변에 전신주가 있는지, 또 그 주변에 상하수도가 묻혀 있는지, 또 마을 해안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또
보건소까지의 거리, 요즘 나이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까지의 거리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트, 슈퍼, 면사무소 위치, 이런 것들이 거리와 시간이 그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안에 다 체크할 수가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활용하시면 로드뷰라는 곳이 있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될 것인데 그것을 또 클릭하시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또 그 주변을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그 다음 지도를 위성해서 바로 현장 확인도 가능하고, 또 그것을 알고 나면 무턱대고 현장을 방문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고 나서 현장을 방문해야지, 막무가내 식으로 현장만 방문하면 시간과 비용 등 많은 부분에서 참 낭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장 위주로 다니지 마시고 위성지도나 로드뷰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다녀오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드신다 싶으면 토지 이용 정보 서비스를 먼저 클릭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정보를 확인하시고, 내 땅이 몇 평이고 또 지목이 뭔가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성 지도를 확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 여건이 어떻는가, 그러고 난 뒤에 방문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사전에 채권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인터넷에 인터넷 등기소를 쳐보시면 소재 지번으로 찾기가 나올 거고, 소재 지번으로 찾기가 하면 이게 토지인가 제가 집합 건물인가 이걸 설정하시고 난 뒤에 또 부산이면 부산,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그리고 뒤 청계리면 청계리, 그 집은 일반 번지면 일반 번지, 산이면 산 치고 또 뒤에 숫자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체크할 게 공동담보하고 매매 목록은 꼭 체크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땅이 담보가 얼마 되어 있고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사항은 주로 필요 없고 현재 유효사항으로 체크하시고 또 다음을 누르시고, 그러고 나면 다음을 누르시고 나면 또 이런 또 두 가지 체크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각구 순위, 을구 순위 이런 거 체크하는 목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500원에서 700원 올랐습니다. 700원 올리고 나서 이 결제를 누르고 나면 핸드폰으로 결제할지 먼저 비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기, 전화번호 넣으면 됩니다. 자기 전화번호 넣고 비밀번호 눌러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왜 눌리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재발급할 때 꼭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4자리 숫자로. 그러고 나서 비회원 로그인 눌리시고 나서 또 핸드폰을 결제하시면 핸드폰으로 결제하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거면 신용카드로 700원을 결제하시고, 핸드폰으로 결제하실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선택해 주시고, 생년월 앞자리라고 뒷자리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인정을 누르면 핸드폰으로 인정번호가 전송이 됩니다. 이것으로 그 등기부 열람하는 방법은 다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를 열람하시고 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말 그대로 주소와 지목과 평수가 나타나 있는 그런 란입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각구입니다. 각구는 뭐냐면 소유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내 땅을 언제 샀고 이 땅이 언제 이전을 했고 또 이 땅에 가등기자가 있는가 없는가, 또 설정이 얼마가 되어 있는가, 그는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게 갑구입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갑구에 가등기권자가 있으면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권자가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매매 예약 가등기일 경우에는 매매 말 그대로 매매 예약이기 때문에 가등기권자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히 확인하시고 바랍니다.
만약에 이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계약서를 적는 날짜에 필히 가등기권자가 오셔야 합니다. 가등기권자가 오셔가지고 안 그러면 위임장을 받아 오시든가 가등기권자 동참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내려가면 세 번째가 을구입니다. 을구는 뭐냐 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건저당 설정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이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참고해서 최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을구를 보면 채권 분석을 하면 금액 조율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샀는데 채권 재고액이 1억짜리 땅인데 채권 재고액이 8천만원 정도 되어 있다. 그럼 요즘은 평균적으로 120%의 그 은행에서 잡기 때문에 한 7천 몇백만원 은행을 쓰고 있겠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들은 은행 이자가 요즘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이 대부분 잡는 곳은 농협이나 이금융권이기 때문에 이율이 좀 셉니다. 그러다면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금액 조율을 잘하면 쉽게 아주 좀 싸게 이 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가지고 을구하고 깎구 사항을 유심히 체크해 보시는 게 매입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산세를 좀 보십시오. 배산임수라는 말이 있는데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강 그런 땅들을 배산임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땅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보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무조건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고 경치가 참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 보면 낭패를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관들이 땅을 보러 올 때 유심히 하는 게 그 산하고 산 사이에 골이 있는 곳에 내 뒤쪽에 골이 있다 싶으면 그것은 피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바라본 앞쪽에 또 골이 있다. 그것도 피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이 있는 곳은 지관하시는 분들이 작사를 맞는 곳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들은 유심히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집을 지을 때에 골을 바로 보는 방향이 아닌 약간 방향을 틀어서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셔가지고 내 정면에 골이 있고 내 뒤쪽에 골이 있다. 내 땅 뒤편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 앞에도 골이 있고 뒤에도 골이 있으면 포기하시는 게 좋고 또 그리고 진짜 좋다 싶으면 집을 지을 때에 그 골 방향을 틀어서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지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심히 한번 땅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 놓으셔가지고 땅을 보러 갔을 때에 내 뒤쪽에 골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앞쪽에 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가을인데 겨울에 땅을 보는 것도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토지를 살펴보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보시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방향은 남향인데 눈이 왔을 때나 땅이 얼었을 때에 그 땅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한쪽에는 눈이 녹았는데 한쪽은 눈이 녹지 않는 경우 또 한쪽은 땅이 얼어 있고 또 한쪽은 땅이 녹아 있다든지 그리고 재밌는 것은 내 땅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땅 안에 한쪽은 얼어 있고 한쪽은 얼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곳에다 집을 지어야 될까요? 당연하겠지요. 녹아 있는 곳에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얼지 않는 곳에다가 집을 지어야 나중에 습기와 난방의 차이가 결코 무시 못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습기가 많이 차는 곳은 음습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 부분이 난방하고 습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겨울에 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가끔 땅을 보러 다니는 것도 추천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전기하고 상하수도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고 전기 없으면 전신주 한두 개 묻어가지고 땡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못하다가는 낭패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 없으면 간정 파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정말 낭패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전기하고 상하수도 부분도 필히 체크를 해야 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전기를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전신주가 눈에 보이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신주와 지금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현장과의 거리가 얼마 거리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거리는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이용해서 직선 거리로 재어보시면 전신주에서 내 땅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가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 거리 200m 이내에는 한전에서 거리 공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길이 꾸불꾸불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직선 거리 안에 또 길이 꾸불꾸불하다 해가지고 전신주를 10개 심어도 되고 20개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직선 거리로 200m 안에 전신주가 있다 그러면 거리 비용은 한전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전신주도 한전에서 전신주를 기존 200m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200m가 넘어가면 직선 거리로 한전에서는 전신주 하나당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또 인건비, 또 거리 비용을 또 요구합니다.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비용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길 바라고, 200m 안에 있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전기 신청서에 들어가는 기본 비용만 들이면 전기를 끌어다 줍니다. 다른 비용은 한전에서 전혀 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m 안에 전신주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상하수도가, 주변에 상하수도가 없다면 간정은 당연히 파야겠지요. 또 간정 파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설령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수를 팠는데 그 지하수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또 물이 또 맑으면 처음에는 맑은 물이 올라가다가 좀 있다가 흙탕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간정을 파도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논에 밭에 물 주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옆집에 또 집이 있다 그러면 옆집에 간정 판 곳에다가 사정해서 물을 땡기 와야 되는데, 그것도 진짜 할 짓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가, 그걸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체크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도 드렸다시피 이 6가지만 체크하시면 정말 전원주택을 짓는데 잘 지을 수 있지 않게, 땅을 고르는데 잘 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많은 분들이 그냥 전원주택 부지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원주택 부지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땅을 사서 집을 지을 거라는 마음으로 했을 때에 어떤 땅을 사고 또 어떤 곳을 고를지,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혹시 제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참고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많은 공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저희 린린 부동산 TV에서 방송하는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눌하고 경상도 사람이라서 많이 어눌한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